안녕하세요. 20년간 부모와 자식 관계 상담을 해온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많은 가정에서 오갔을 대화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엄마가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엄마는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해놓으면 꼭 다시 해야 돼. 왜 맨날 간섭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뭘 알아? 몇십만 원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야?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만 빡빡해. 엄마는 돈만 아끼고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자식으로부터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다면 정말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족보다 그렇지 않은 가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분명하게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저를 완전히 무시해요.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요. 평소에는 제가 뭘 해도 시시하고 옛날 방식이고 다 재미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자책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줘서 버릇없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문제는 얼마나 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을 위해 뭔가를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같은 말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속상하고 서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요.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진짜 이유와 이를 즉시 멈추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미러링 기법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단 하루만 해도 효과를 봤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서운함과 상처가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UCLA 뇌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족에게 받는 거절감은 타인에게 받는 것보다 뇌의 고통센터를 3배 더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즉,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훨씬 강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가족이 서로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식들은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감의 역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엄마가 있을 때와 선생님만 있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엄마가 있을 때는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데 선생님만 있을 때는 훨씬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마치 집에서만 편한 옷을 입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집에서만 보이는 날것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가족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가족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거울 뉴런의 오작동입니다. 뇌과학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자동으로 따라하게 만드는 뇌세포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누군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안타까워하게 되는 그런 공감 능력을 만드는 뇌세포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는 이 거울 뉴런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익숙해서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뭐 도와줄까? 하면서 세심하게 챙기는 아이가 부모가 힘들어하면 엄마는 왜 맨날 힘들다고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권력 구조의 착각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특히 성인이 된 자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부모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죠. 하지만 관계에서의 예의나 배려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에게 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니까. 수평적 관계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도 친구 대하듯이, 아니,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20대 성인 100명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친구와 부모에게 각각 하게 했더니 부모에게는 4배 더 직설적이고 요구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는 혹시 시간 되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부모에게는 엄마 이거 해줘. 급해.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서운함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감정 노동의 불균형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감정을 항상 살피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죠. 얘가 지금 힘든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부모는 항상 든든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감정 노동의 불균형이 계속되면 부모는 점점 더 지치게 되고 자식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기능, 도움을 주는 기능,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심리적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담장이 있어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경계선이 무너진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 부모가 자식의 기분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화나면 엄마도 불안해. 네가 힘들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네가 기분 나쁘면 엄마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부모가 자식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두 번째 특징, 자식의 문제를 부모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네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느낌이야. 네 일이 곧 우리 집안 일이지. 이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지만 자식의 독립성을 해치는 태도예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어야 해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요. 세 번째 특징, 거절을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싫다고 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인가? 아니라고 하면 섭섭해할 텐데. 사랑과 희생을 동일시하는 건데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심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상담받는 사례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주는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성인 자녀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뭔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독립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서 어려워요. 이런 호소들이 정말 많아요. 과도한 도움은 자식의 자립심을 박탈하고 죄책감을 증폭시키며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꾸 해주려고 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건데 왜 화를 내나 싶어서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도움이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받는 것 같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정 분리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감정과 자식의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네 기분은 네가 책임져. 내 기분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는 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 얘가 지금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그건 얘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단계, 선택권 주기. 두 번째는 도움을 주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도움을 원하면 정중하게 요청해. 거절할 권리도 나에게 있어. 이렇게 명확한 룰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 이거 해줘. 라고 명령조로 말한다면,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부탁해봐. 그러면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3단계, 결과 책임지게 하기. 마지막으로 자식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식이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선택의 결과는 네가 감수해. 실패도 너의 경험이야. 성공도 네 노력의 결과고 실패도 네가 배워야 할 과정이야. 이렇게 하면 자식이 점점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 상담에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전략, 감정 반사 기법. 자식이 짜증을 내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네가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이런 반응들은 자식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부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더욱 방어적이 되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올바른 반응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자식의 감정을 그대로 반사해 주는 거예요.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짜증나. 엄마는 왜 맨날 내 일에 간섭해? 아, 지금 많이 짜증이 나는구나. 내가 간섭한다고 느껴져서 기분이 안 좋구나. 네, 정말 그래요. 제발 좀. 알겠어.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간섭이라고 느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면서 점점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죠. 핵심은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 시간 지연 전술. 급하게 돈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들은 보통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즉시 안 되라고 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알았어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두 반응 모두 문제가 있어요. 즉시 거절하면 자식이 상처받고 즉시 수용하면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대신 중요한 일이니까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답할게라고 말하세요. 이게 바로 시간 지연 전술이에요.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부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갖게 돼요. 둘째, 자식도 자신의 요청이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돼요. 셋째,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후회를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급한데 이번 달에 돈 좀 줄 수 있어. 얼마나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할게. 너도 정말 꼭 필요한 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봐. 엄마 정말 급해.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식이 처음에는 답답해하지만 점점 부모의 신중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신중하게 요청하게 되죠. 세 번째 전략, 질문 되돌리기. 자식이 부모의 판단이나 능력을 무시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해요.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엄마가 살아본 게 얼마인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반응들은 자식과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에요.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나도 배우고 싶어라고 호기심을 표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질문 되돌리기 전략이에요.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 아, 그렇구나. 그럼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려줄래? 엄마도 궁금해. 그러니까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전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자식도 점점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네 번째 전략, 선택권 제한하기.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때 절대 안 돼 또는 다 해줄게 같은 극단적인 반응은 피해야 해요. 대신 A 또는 B 중에서 선택해 둘다는 어려워라고 제한된 선택권을 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용돈이 많이 필요해. 옷도 사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해. 둘 다는 어려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선택해. 왜?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 상황은 우리가 정해. 하나만 선택할래? 아니면 이번 달은 아예 없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하면 자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엄마, 나 회사가 멀어서 집에서 도저히 못 다니겠어. 분가하고 싶은데 보증금도 필요하고 이사 비용도 필요해. 가전제품도 몇 가지는 사야 할 것 같아. 이사는 네 일이니까 다는 도와주지 못해. 보증금의 절반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 그것도 싫으면 분가를 미루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략, 미러링 기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즉효성을 보인 방법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대화 예시를 여러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엄마는 요즘 세상 일을 너무 몰라.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투로 얘기해. 내 말투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지금 나한테 한 말 그대로 친구한테도 해봐. 넌 요즘 세상 일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이야. 어떨 것 같아? 그건 좀 아니지. 맞아.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 두 번째 상황. 엄마 빨리 좀 해줘. 왜 그렇게 느려? 답답해 죽겠어.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투. 회사에서 동료한테도 그렇게 말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핵심은 비난의 톤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의 톤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식이 자신의 행동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좀 무례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가정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한 실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 김혜정 씨 가정, 딸 25세, 무직. 김 씨는 50대 중반의 어머니세요. 25세 딸이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용 전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딸이 거의 매주 용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만나게 돈 좀. 책 살 돈 좀. 옷 좀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거절하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엄마만 그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엄마가 지독해졌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몰아세웠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딸은 엄마는 맨날 돈 타령만 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책감에 돈을 주게 되는 패턴이 반복됐죠. 그런데 시간지 연전술과 선택권 제한하기를 적용한 후 실제 대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만나게 돈 좀. 알겠어.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런데 용돈 말고 다른 해결책도 함께 생각해봐. 다른 해결책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친구들한테 사정을 말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아? 아, 또 일하라는 얘기네. 일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딸이 짜증을 냈지만 엄마가 일관성 있게 이 방식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엄마, 나 편의점 알바라도 해볼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용돈 요구 빈도가 월 3, 4회에서 월 1회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요청할 때도 미안해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거라고 말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설명하게 됐죠. 두 번째 사례, 박이영 씨 가정, 딸 32세, 직장인. 박 씨는 60대 초반의 어머니이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적용 전 상황은 딸이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항상 부모의 방식을 비하했어요. 엄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박 씨가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줘도 아이가 너무 많이 잤네. 이유식을 너무 많이 줬네. 옷을 왜 이렇게 입혔어? 이런 지적만 받았다고 해요. 박 씨는 정말 속상했죠. 내 딸도 내가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딸한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미러링 기법과 질문 되돌리기를 적용한 후 실제 대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과학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줄래? 엄마도 정말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본 거구나. 그럼 엄마가 실제로 애 키워본 경험과 인터넷 정보를 함께 비교해 볼까?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딸이 당황했어요. 엄마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자신이 좀 건방졌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엄마 경험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함께 찾아보자. 네 방식과 엄마 방식을 비교해 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자. 2개월 후 결과는 딸이 부모의 육아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적 대신 질문을 하게 됐죠.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방식도 좋은 것 같은데 같이 해볼까요? 완전히 협력적인 육아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세 번째 사례, 이정희 씨 가정, 아들 30세, 회사원. 이 씨는 50대 후반의 아버지이고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된 회사원이에요. 적용 전 상황은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면서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태도가 정말 문제였어요. 아버지,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텐데.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던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집 사정도 생각해야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투자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 세대는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정말 화가 났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 반사 기법과 경계선 설정을 적용한 후 아버지, 집 살 돈 좀 도와주세요.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지금 네가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압박감을 주고 있구나. 압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집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태도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다시 정중하게 부탁해봐. 아버지도 네 상황을 이해하고 싶거든. 이렇게 대화가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훨씬 더 예의 바르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게 됐죠. 단기간 효과를 본 후에는 장기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변화는 쉽게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5개월 플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 경계선 확립하기. 첫 번째 달에는 명확한 룰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도움 요청 시 24시간 대기 원칙을 세우고, 감정적 반응 대신 객관적 질문하기, 무조건적 수용 대신 조건부 도움을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룰을 공지하세요. 앞으로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루 전에 미리 말해주고 구체적인 이유와 계획을 함께 설명해줘. 그러면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볼게.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질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네.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셋째, 무조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지 말고,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저 부분은 네가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답하세요. 2개월 차 상호 존중 문화 만들기. 두 번째 달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정기적인 가족 대화 시간을 설정하세요. 주 1회 30분 정도로요. 이 시간에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불편했던 점이나 고마웠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났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의 룰도 만드세요. 목소리 높이지 않기, 상대방 말 끝까지 듣기, 과거 일 들추지 않기, 인격 공격하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룰들을 정하고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3개월 차 독립적 관계로 전환하기. 세 번째 달에는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세요. 자식의 자립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부모 자신의 삶과 취미를 찾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자식이 뭔가를 잘했을 때 엄마가 도와줘서 잘한 거야가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이룬 거네.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세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엄마가 말했잖아가 아니라 힘들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관계와 취미를 만드세요. 우리 애가 전부야가 아니라 우리 애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제는 일시적인 순종을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존중은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변화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은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둘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가끔씩만 적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매번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가정 중에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한 가정의 90% 이상이 3개월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자식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경계선을 긋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이 존중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존중받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더 필요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